두 번째는 현미경 조직검사입니다. 현미경 조직검사는 1단원에서 했던 매크로 검사 같은 경우는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매크로 검사는 보통 10배 이내거든요. 10배 이내의 확대경으로 보는 건데, 이 현미경 조직검사는 전 그 이상이죠. 현미경. 그래서 이거는 전 현미경으로, 그러니까 보통 뭐 50배 이상이라고 보면 되죠. 50배 이상의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 눈으로 잘 안 보이는 것을 이렇게 확대시켜 갖고서는 보는 것이 바로 금속 현미경 조직검사입니다. 그러면 금속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 좀 더 미세한 그래서 조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속이나 합금의 조성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조직을 보고서는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공석강에서 페라이트하고 펄라이트로 조직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비율을 보고 탄소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탄소 성분을. 그래서 이렇게 합금의 조성과 그 다음에 기계적 성질과의 관계도 알 수 있다는 얘기. 아공석강에서 이거 비율을 알으면요, 이렇게 조직 사진을 보고 이거 비율을 판정을 하면 대략적인 강도나 경도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적 성질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세한 균열 같은 것이 어떻게 성장했나 그런 거 상황 판단하고, 그 다음에 파면, 잘라진 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닥면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속 조직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직을 구분하고 페라이트인지 펄라이트인지 또는 뭐 마텐자이트인지 또는 석출물인지 그런 조직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결정립도를 크기의 정의를 알 수 있죠. 결정립이 얼만큼 미세한가 조대한가, 그 다음에 결정립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배열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 등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열 처리에 따른 가공 상태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금속 개재물의 종류와 형태,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매크로에서는 그냥 단순히 비금속 개재물이 있었다 없었다만 판정한다 그러면, 금속 현미경 번호 보면은 마이크로 검사로 가면 저는 이런 종류와 형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크기라든지 분포 상태도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다. 이런 것이 전 금속 현미경 또는 마이크로 검사,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경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OM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으로 하는 게 있죠. 전자현미경. 자, 그래서 우선 광학현미경 OM부터 보겠습니다. 광학현미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 현미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원, 빛이 전구로 광원이 나오는 전구를 사용해 갖고 그 빛을, 그 광선을 시편에다 투사하면 표면에서 반사돼서 나옵니다. 반사돼서 나오는 것을 현미경 렌즈로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생물 현미경하고는 틀립니다. 생물 현미경에서는 생물이 뭐 동물이나 식물 같은 거, 그런 거 미세한 거, 그런 거 관찰하는 거, 그거는 반사가 아닙니다. 표면에서 반사가 아니라 빛이 투과돼서 나오는 걸, 통과해서 나오는 걸 관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표면에서 반사예요. 왜 그러냐면 금속은 빛이 투과를 못하죠.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반사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는 직립형 또는 정립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립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립형. 자, 직립형 같은 경우에서 검사면을 위로 놓고, 그러니까 시편을 이렇게 위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현미경을 위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도립형 같은 경우,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을 보는 거고, 도립형은 시편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여기가 관찰면에다가 관찰면을 밑으로 놔요. 그리고 여기서 얘가 저기죠. 얘가 현미경이죠. 그래서 현미경이 시편 아래에 있으면은
그래도 10편 위에 현미경 렌즈가 있으면은 이거는 직립형. 그 다음에 10편 아래에 현미경 렌즈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도립형 그렇게 표현합니다. 도립형. 자, 그래서 한번 그 다음 페이지에 사진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렌즈가 있고 여기다가 10편을 이렇게 얹어 놓는 겁니다. 10편을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요 위에 면을 완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렌즈라고 보면 이게 이제 렌즈인 셈이죠. 얘가 렌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시험편이면 요 시험편 위에 부분을 관찰하는 거죠. 빛이 광원에서 이렇게 나와서 반사돼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10편의 위에 부분을 보는 겁니다. 도립형은 10편이 위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렌즈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를 관찰하는 거죠. 밑에 면을. 이거 같은 경우는 빛이 이렇게 나와서 일리 갔다가 여기 반사돼서 오면은 다시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도립형이다. 그래서 도립형 예시를 보면 여기 현미경 요 렌즈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고 요 위에다가 10편을 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편을 밑에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편할까요? 정립형하고 또는 뭐 직립형하고 도립형하고. 이쪽이 도립형 쪽이 훨씬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직립형 이런 거는 10편 크기가 틀려지면 이거를 계속 초점을 맞춰야 돼요. 계속요. 계속 초점 맞춰야 되죠. 근데 얘는 안 그렇죠. 거꾸로 놓는 거기 때문에 초점 한 번만 맞춰놓고 하면 이후에다가 큰 걸 얹이나 조그만 걸 얹이나 항상 어떻게 돼요? 초점은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편한 것이 이제 도립형입니다. 그래서 도립형 같은 경우는 초점 한 번 맞추면은 그냥 계속 다른 10편만 계속 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미경에서 배율 계산은 어떻게 하냐, 이게. 배율 계산은 요 대물 렌즈하고 여기 이제 대물 렌즈하고 접안 렌즈가 있죠. 대물 렌즈하고 접안 렌즈. 대물 렌즈는 시험편 쪽에 가 있는 거고, 접안 렌즈는 눈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배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율은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를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서 대물 렌즈가 20배짜리고 접안 렌즈가 10배짜리일 때 배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두 개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200배가 이렇게 되죠. 200배. 그래서 배율 표시는 X로 표현하죠. X로 이렇게 X. 자, 예를 들어서 대물 렌즈가 50배, 접안 렌즈가 예를 들어서 10배였다 그래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500배가 되겠죠. 500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물 렌즈와 대안 렌즈를 곱하면은 배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 고온 금속 현미경이 있어요. 일반적인 금속 현미경은 상온에서 사용합니다. 상온에서 사용하는데 전 고온에서도 금속의 조직 변화 같은 걸 보기 위해서는 이것이 온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고온 금속 현미경이다. 그래서 상온 이상의 온도, 상온 이상이니까 고온이죠. 고온에서 금속 조직의 그 변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편을 진공 상태에서 가열합니다. 그냥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편 표면이 공기하고 접해서 산화가 되거나 그런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공 상태에서 가열하면 가열하고 나서 이제 열로 부식을 시킵니다. 그러면 열 부식에 나타나는 조직이 보이는데 그걸 관찰하는 것이 이제 고온 금속 현미경이다. 자, 오른쪽에 고온 금속 현미경의 관찰 범위가 있습니다. 관찰 범위를 보면 고온에서의 결정 입자의 성장, 그러니까 결정 입자가 어떻게 크고 그 다음에 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걸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온에서의 소성 변형과 그 다음에 파괴 현상, 그러니까 고온에서 소성 변형할 때, 소성 가공할 때 어떻게 변형이 일어나고 어떻게 파단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금속의 용해와 응고 현상, 그 다음에 또 이에 따른 관행도라든지 또는 수치상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주상정이라든지 그런 것 등의 형상을 관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고온 금속 현미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자현미경 있죠. 전자현미경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요 셈이라는 게 있고 템이라는 게 있죠. 셈은 주사형 전자미경인데 얘는 전자가 10편의 표면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원리가 우리 아까 금속 현미경하고 일반 금속 현미경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일반 금속 현미경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단지 차이점 분리 금속 현미경과 차이점은 이것과의 차이점은 금속 현미경은 일반 현미경은 빛이라고 보면 이 전자 현미경 셈은 전자가 반사돼서 오는 거죠.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렌즈가 또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빛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렌즈의 차이가 있는데 렌즈가 일반 금속 현미경은 광학 렌즈죠. 금속 현미경은 광학 렌즈인데 이거 셈 같은 경우는 이제는 광학이 아니라 전자 렌즈입니다. 전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전자 렌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그 직립형 같은 경우를 보면 직립형은 여기서 이렇게 빛이 가서 요 렌즈를 이렇게 거치는데 전자현미경은 여기에 요 전자석인데 요거 보고 아파처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파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파처라고 표현하는데 요 아파처가 일종의 렌즈예요. 전자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전자석을 걸어주면은 전자가 이렇게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다가 음극을 걸어줘봐요. 그러면 전자도 음극이 되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휘겠죠.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를 또 이렇게 통과할 때 또 그러면 또 이렇게 휘겠죠. 그러면서 점점 뭐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빛하고 차이점 요거하고 뭐 똑같습니다. 빛이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 볼록 렌즈를 하면 어떻게 돼요? 볼록 렌즈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러지죠, 빛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그 다음에 또 볼록 렌즈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점점 확대하는 건데 셈에서는 저는 아파처를 쓴다고 했잖아요, 전자석. 그래서 얘가 역시 볼록 렌즈처럼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그 차이점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 원리는 똑같은데 빛이냐 전자냐 그 다음에 렌즈가 광학 렌즈냐 전자 렌즈냐 그걸로. 그 다음에 이제 분해 능력이라고 있는데 분해 능력은 한마디로 일종의 뭐 해상도 이렇게 하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미세한 걸 분해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해능은 전자선의 지름이 여기서 나오는 전자선의 지름이 작을수록 훨씬 더 분해능력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선의 지름을 작게 하려면 조금 더 전자선의 저기거든요. 고전압을 좀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셈 같은 경우는 수십만 배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보통 광학 현미경에서는 뭐 한 5,000배 정도까지 잘해야 5,000배 관찰하기도 힘듭니다. 보통 뭐 1,000배만 좀 넘어가도 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수십만 배까지 관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입체도 관찰이 가능해요. 10편의 입체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 이거 입체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금속 현미경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연마 작업을 하죠. 표면 연마를 해갖고 부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면 분석할 때 파면을 입체로 관찰할 수 있어요. 파면을. 그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입체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 혹시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뭐 곤충의 전자현미경 사진 보면 곤충을 놓고 그거를 이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파리 같은 거, 뭐 모기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확대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전부 다 입체가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주사형 전자현미경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이 전자현미경은 전자로 쏘는 거기 때문에 화학 성분 분석도 가능합니다. 화학 성분 분석도 가능한 것이 이것이 셈이에요. 그러면 우리 광학 현미경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파면도 관찰하고 조금 더 아주 미세한 조직까지도 관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성분 분석도 가능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템이 있습니다. 템은 시편을 이제 시편이 이제 투과돼서 나오는 것이죠. 전자가 시편을 투과해서 나오면 그거를 이제 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하고는 틀리죠. 셈은 일반 금속현미경처럼 반사돼서 오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투과돼서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을 아주 얇은 거를 하든지 아니면 시편을 그렇게 얇게 가공을 할 수 없을 때는 시편 표면을 복사를 해서 이제 필름 형태로 복사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레프리카라고 하거든요. 레프리카라고 해서 얇은 필름으로 시편의 표면을 이제 그거를 본을 뜨는 거죠. 복사를 해갖고 이거를 관찰해갖고서는 간접적으로 시편의 구조를 관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전 시편을 아주 얇게 연마를 해야 됩니다. 아주 얇게 연마를 해서 그러고 나서 전 시편을 투과를 하면은 관찰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자, 뭐 보면 여러 가지 가능한 게 전 X선 성분 분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백만 배까지 관찰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원자의 배열 같은 것도 관찰이 가능하고 아주 미세한 석출물 같은 거 이런 것 등도 관찰이 가능한 것이 이제 템이죠. 그런데 이제 이 템 같은 경우는 셈도 현미경 전체 여기에 전자가 흘러가니까는 대부분 다 진공을 합니다. 진공을 하는데 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진공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아주 좀 고진공이 필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전 진공 장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전자의 압력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장치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전자 발생 장치도 또 필요하겠죠. 그런 것 등이 전자현미경이다. 그 다음에 편광현미경이라고 있어요. 이건 전자현미경은 아닌데. 그래서 편광현미경 같은 경우는 광학적으로 이방성 가진 금속 같은 게 있거든요. 아이언이라든지 지르코라든지 우라늄 같은 거. 또는 부식해도 조직이 잘 나타나는 거, 우라늄이라든지 지르콘 같은 거, 이런 거 관찰할 때 하는 것이 이제 편광입니다. 그럼 이거는 특별하게 부식을 하지 않아도 결정 입자나 상을 식별할 수 있는데, 편광이라는 얘기는요, 말 그대로 어떤 빛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사진 찍을 때 어떤 사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저녁 노을 사진 같은 거 또는 그런 거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들 보면요, 저녁 노을 색깔이 아주 빨갛게 나타나죠. 실제 보면 빨갛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편광 현미경 예를 들어 편광 렌즈를 이렇게 다루면 앞에다가 사진 찍을 때 사진 카메라로 이렇게 찍을 때 편광 렌즈를 답니다. 그러면 이때 요 편광 렌즈는 무슨 색이냐면요, 적색 편광 렌즈를 다뤄요. 그러면 적색 빛은 들어오고 나머지 색깔은 이제 걸러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편광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편광 현미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미경 시험편 제작 및 관찰. 자, 광학 현미경으로 보려면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시험편을 채취해서 절단하죠. 적당한 크기로 시험편을 절단해서 채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운팅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때에 따라서는 마운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마운팅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주 작은 시료, 작은 시편 같은 경우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마운팅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마운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연마를 하고, 조연마는 보통 사포 연마라고 하거든요. 거친 사포 연마하고,
거친 사포 연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 연마에서 이제 좀 미세한 사포 연마하고, 그 다음에 포리싱이라 그러죠. 버프 연마 연대인데 천에다가 하는 포리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 부식을 해야겠죠. 부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건조를 해갖고 다시 이제 관찰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요 순서대로 한번 알아봅시다. 채취하는 방법이, 뭐 보통 채취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료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이쪽으로 채취하느냐, 이런 식으로 채취하느냐,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횡단면이냐 종단면이냐 그런 게 있습니다. 횡단면 채취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결정 입도 같은 거, 또는 뭐 탈탄층, 침탄층 같은 거, 그 다음에 도금이 얼만큼 됐나, 도금층, 그 다음에 당금질 경화층 같은 거, 또는 편석이 어디에도 되어 있는가, 또는 뭐 백점 같은 거, 기포, 아변흠 같은 거. 그래서 횡단면은 이런 것이 횡단면입니다. 이것이 횡단면. 그 다음에 종단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채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금속 개재물 같은 거, 또는 섬유상 조직, 또는 열처리 경화층의 분포 상태 등을 관찰하는 것이 이제 종단면 채취다. 대부분 좀 횡단면 채취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양면 방향 채취할 때 있습니다. 이건 저는 아변이라든지 단조라든지, 그래서 소선 가공했을 때 그런 소선 가공의 상태를 관찰할 때는 그 양면 방향을 다 채취한다는 거죠. 그럼 전 채취하려면 절단을 해야겠죠. 절단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기계톱이라는 거죠. 기계톱.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HRC 42 이하 그러면 일반 강이죠. 일반 강 같은 경우는 그냥 기계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경한 재질은 이게 기계톱으로 안 됩니다. 이제 지석톱이라고 하거든요. 지석톱. 이거는 그라인더가 달린 그 이렇게 뭐 회전하는 톱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톱하고 틀려갖고, 보통 이렇게 그 공사장에 가보면 돌 자르는 거 있거든요. 돌 자르는 걸 보고 이제 지석톱입니다. 그 다음에 초경합금 같은 거, 이런 건 더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방전 가공 같은 걸로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절단 기계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절단해서 시험편의 크기는 어떤 크기로 하느냐 이게요. 그래서 보통 두께는 0.5에서 1cm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은 1 내지 2제곱cm 요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운팅이라는 걸 하죠. 마운팅은 시편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시편을 이 크기로 해야 되는데 이 크기로 안 되고 더 작을 때, 그럴 때 이제 작은 시료, 손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작은 시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못 같은 거, 못이나 또는 철사 같은 거, 그거 조직을 관찰하려고 한다. 잘 안 잡히거든요. 잡을 수가 없지요. 그거로 어떻게 연마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마운팅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시료 또는 뭐 복잡한 재료 또는 아주 연한 재료 같은 경우는 연마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마하기 편하게 하는 작업인데, 이 마운팅 방법은 합성 수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합성 수지. 그래서 합성 수지를 이제 요런 틀에다가 이제 좀 요 정도 크기 이렇게 된 틀에다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밑에다가 시편을 이렇게 놓고, 우리가 관찰할 시편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자 요게 시편이라 그래요. 이게 시편이라고 하면 이 위에다가 합성 수지를 잔뜩 넣는 거죠. 합성 수지를 잔뜩 넣고, 그러고서는 가열합니다. 가열해서 프레스를 꽉 눌러버려요. 그러면 요 시편이 여기 있는 합성 수지에 그대로 딱 달라붙겠죠. 그러면 요 틀만 쏙 빼내면 요 모양 그대로 남지요. 이것이 이제 마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운팅.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 이거 가열해 갖고 압력을 주는 그 마운팅 프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마운팅 프레스. 그래서 요 방법이 이제 마운팅 프레스 방법입니다. 마운팅 프레스라는 기계가 있어요. 여기다 넣고, 그러니까 밑에다 시편 놓고, 그 다음에 합성수지 놓고, 그 다음에 가열하면서 압력을 주면은 요 플라스틱 부분이 여기하고 딱 달라붙는 거죠. 자, 이렇게 마운팅 했으면 그 다음에는 연마를 해야겠죠. 연마는 보통 사포라는 걸로 하죠. 사포, 조연마가.
자, 조연마는 사포로 한다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조연마, 세연마는 이게 두 개 다 사포로 해요. 사포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마지라 그러죠. 사포 연마지, 에머리 페이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통 220번서부터 1200번까지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번이라는 얘기는요. 요거는 1인치당 1인치당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자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인치당 입자 개수가 요 에머리라는 입자 개수가 220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좀 거친 거죠. 근데 이거는 1200개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같은 면적에 220개 들어가 있는 거하고 1200개 들어가 있는 거하고 이쪽이 훨씬 더 미세하죠.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미세 연마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거친 연마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연마를 할 때 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친 연마서부터 220번서부터 그 다음에 보통 220, 그 다음에 220이나 200, 또는 그 다음에 400, 그 다음에 뭐 600, 그 다음에 800, 그 다음에 1000, 1200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200씩 이렇게 가거든요. 200, 400, 600, 800, 1000, 120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얘가 왜 밑으로 가 있을까? 지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연마할 때도 그냥 연마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편을 이렇게 들고요. 10편을 들고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연마를 했다. 처음에 200번으로. 그 다음에 400번 할 때는 이거를 90도 회전해서 이쪽 방향으로 연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편 표면이 있으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200번으로 이 방향으로 연마를 했어요. 그 다음에 400번으로는 이 방향으로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600번으로는 또 이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800번으로는 또 이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계속 90도씩 돌려서 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 학생들 연마하는 거 보면요,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패인 부분은 또 패이고 또 패이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고 90도씩 돌려갖고서는 너무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잡고서는, 그리고 이제 요 왔다 갔다 이렇게 왕복 연마하는 횟수는, 보통 연마 횟수는 일반 강의 경우 일반 강 횟수는, 연마 횟수는 보통 한 10에서 20회 정도, 10에서 20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40번으로 넘어가서 400번이 넘어가서 또 10에서 20번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연마는 다 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냥 200번에서 그냥 한 10분, 20분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건 일반 강이고, 조금 더 경한 강은 보통 아무리 못해도 한 20에서 한 50회 정도는 왕복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거는 왕복을 하고 나서 표면 상황을 보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요걸 조금 더 다 지우고 표면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10편 있다 그래요. 표면이 처음에 200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줄무늬가 쭉 나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400번으로 하려고 그래요. 400번으로 하면은, 400번으로 해갖고 이렇게 쭉 하면은, 400번으로 이렇게 쭉 하면은 200번으로 한 줄이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 걸 보이거든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어지면은 바로 그 다음 번에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러면 전 요렇게만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뭐 600번을 한다. 역시 또 요렇게 했을 때, 이때 400번을 했던 요 자국이 안 보여갖고선 요렇게 보이면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해서 하다 보면 완전히 푹푹 패여갖고, 이런 줄무늬를 보고 스크래치라 그러죠. 스크래치 같은 것이 너무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래치를 없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까 200번에서 뭐 200번, 400번, 600, 800, 1000, 1200 그렇게 하는데 보통 여기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뭐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나눴을 때 아까 여기에서 요 얘기를 했었죠. 여기 조연마와 세연마를 나눌 때 이제 요 정도는 조연마고 여기는 조연마고 여기는 전 세연마 그렇게 칩니다. 세연마. 그래서 여기는 조연마, 이쪽은 세연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조연마와 세연마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이 저거지요. 여기에 폴리싱이라는 작업이 있죠. 폴리싱. 그래서 폴리싱 같은 경우는 연마제라는 걸 사용합니다. 연마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요거가 조연마와 세연마죠. 조연마와 세연마가 끝났으면 조연마와 세연마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전 연마제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이제 여기죠. 뭐 폴리싱.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폴리싱에 해당되는 겁니다. 폴리싱인데 이때 사용하는 연마 재료는 주로 이제 산화크롬 분말, 그 다음에 알루미나 분말 또는 산화 마그네슘 분말 또는 다이아몬드 페이스트 이런 것 등을 연마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마제의 종류가 있거든요. 보면 산화크롬 CR2O3. 그래서 얘는 색깔이요. 얘는 색깔이 녹색입니다. 녹색인데 얘는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요새는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나는 백색이에요. 산화 마그네슘도 백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런 알루미늄이나 또는 산화 마그네슘도 씁니다. 또 쓰는 연마제가 또 Fe2O3도 있거든요. Fe2O3도 있습니다. Fe2O3 같은 경우는 얘는 빨간색입니다. 적색이에요. 적색인데 이거는 뭐 잘 안 쓰고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요런 거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이아몬드 페이스트가 있거든요. 이건 전 말 그대로 아주 미세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조각 그걸로 연마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마를 할 때 너무 연한 재질 또는 연마가 아주 아주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전해 연마라는 거 하죠. 전해 연마를 해갖고 전해 연마는 이제 도금하고는 반대죠. 도금하고는 반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걸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다가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도금하고는 반대인데요. 이제 액에다 넣고 음극하고 할 때 여기를 양극을 이쪽에 양극을 여기다가 시험편을 걸어 놓는 겁니다. 시험편을 걸어 놔요. 그러면 금속 성분이 여기서 녹아서 이쪽으로 가서 딱 요 이온이 요리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이다 그러면 Fe 플러스 이온이거든요. Fe 플러스 이온 때문에 얘가 이온화돼서 이쪽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러니까 표면이 싹 깎이는 겁니다. 도금은 반대죠. 도금할 거를 음극에다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금과 이 전해연마는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연마 할 때는 양극에다가 이렇게 시험편을 놓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거 보면 폴리싱 또는 뭐 광택연마 그렇게 표현하죠. 폴리싱 또는 광택연마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저기 뭐 사포연마사 했던 그런 시험편을 보이는 이런 스크래치 같은 것이 다 없어집니다. 완전 다 없어져요. 그러고서는 전 거의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전 광택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광택연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마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부식을 하여겠죠. 부식. 그래서 부식은 관찰할 면을 부식액으로 부식시키는 거죠. 관찰할 연마면을 부식액으로 부식시킨다. 그래서 결정의 경계라든지 상의 경계, 그 다음에 상의 종류, 그 다음에 결정 방향 등 금속 내부의 조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부식이 되는 원리는 이런 결정 경계 같은 데는 결정 입계나 이런 경계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뭐냐면은
원자가 치밀하지는 못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는 훨씬 더 부식해가고 빨리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부식하고 빨리 반응하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표면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부식을 하고 나면 이런 결정 부분이 이렇게 패입니다. 부식이 진행돼서 이렇게 패요. 이 결정 부분이. 그럼 이렇게 패이고 나면은, 자, 이렇게 패였을 때, 이때 여기서 좀 빛이 현미경에서 빛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매끈한 부분은 빛이 그대로 반사되죠. 그대로 반사되니까 이 부분은 밝게 나타납니다. 밝게.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빛이 다른 데로 반사되고 산란이 되니까 이쪽 부분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둡게 나타나죠. 여기는 어둡게 나타납니다. 어둡게. 그래서 전 이거를 조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조직으로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그 결정 경계 부분이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거멓게 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어두운 부분, 이 부분은 어두운 부분, 이 부분은 밝은 부분이죠. 그래서 밝은 부분은 빛이 이렇게 반사된 거고 어두운 부분은 부식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원자 밀도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식이 빨리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둡게 보이는 거다 그렇죠. 그럼 이제 부식시키려면 부식액이 있어야 되겠죠. 부식액이. 그래서 이제 금속의 부식액으로 사용하는 부식액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질산 알코올 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 5%, 그 다음에 알코올 100cc, 질산 5cc, 알코올 100cc. 그래서 요걸 보고 나이탈 그렇게 표현합니다. 얘 보고 나이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크린산 알코올 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린산을 5g 넣고 그 다음에 알코올을 100cc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피크랄 그렇게 표현합니다. 피크랄. 그래서 얘는 나이탈, 얘는 피크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철강의 부식액이고, 그 다음에 구리 합금 종류, 그래서 구리, 황동, 청동 같은 경우 구리 합금은 염화제이철 용액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염화제이철 5g에다가 염산하고 물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염화제이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니켈이나 니켈 합금, 이거는 전 질산하고 초산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산 초산 용액이에요. 그래서 질산이 70% 질산이 50cc, 그 다음에 초산 50%짜리가 50cc.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섞은 거죠. 그 다음에 주석 같은 경우, 주석은 질산을 하고 나이탈 용액을 섞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나이탈 용액이 똑같고, 그 다음에 납 같은 경우도 역시 질산 용액, 거의 나이탈 용액이고, 그 다음에 아연 같은 경우는 전 염산을 사용합니다. 염산. 그 다음에 알미늄은 얘는 산으로 잘 반응 안 합니다. 알칼리하고 쉽게 반응해요.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이 20g, 그 다음에 물 100g. 그래서 요거 하나가 완전 다른 건 다 산인데 알미늄만 알칼리거든요. 알미늄 알칼리라는 건. 그 다음에 백금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귀금속 같은 경우, 귀금속은 전 불화수소산을 쓰고, 이거로도 안 된다 그러면 전 왕수를 쓰는 겁니다. 특히 전 금 같은 경우는 왕수를 사용해요. 왕수는 진한 질산하고 염산을 같이 섞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 왜 이름이 왕수냐면요, 이런 금 같은 것도 녹인다고 해서 왕수입니다. 왕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이 질산, 염산, 황산 그런 거 잘 반응을 안 해요. 부식이 안 되는데 이 왕수에는 전 부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전 잘 나오는 것이 잘 나오는 것만 보면은 요런 거죠. 보면은 이 철강의 부식액, 그래서 요거 나이탈, 그 다음에 피크랄, 그 다음에 구리합금은 염화제이철, 니켈은 질산 초산, 그 다음에 아연은 염산, 그 다음에 알미늄은 수산화나트륨, 그 다음에 금이나 백금, 귀금속 같은 거는 불화수소산이나 왕수, 이런 거죠. 대부분 왕수 같은 거.
요렇게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부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을 하겠죠. 그래서 금속 현미경에서 검경 관찰을 하는 거다. 그래서 관찰할 때는 처음에 저배율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저배율로 시작해서 점차 고배율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배율로 하다가 나중에는 고배율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고배율로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배율로 하고, 그래서 보통 할 때 50배나 저배율로 해서 보통 뭐 100배부터 시작해서 고배율로 할 때는 뭐 500배 이상을 해갖고 1000배, 1500배 이 정도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전 이 관찰을 하면 전 조직의 형태, 그 다음에 뭐 조직이 얼만큼 분포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조직 양이 얼만큼인가, 그 다음에 조직의 색깔 같은 거를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 뭐 기지 조직을 스케치한다고 합니다. 요새는 전 전부 다 사진으로 다 찍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탄소광 같은 경우는 뭐 페라이트가 얼만큼 있는가, 또는 뭐 비금속 개재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전 관찰이 다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속 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균열의 형상과 성장, 맞지요? 그 다음에 금속의 종류나 함유된 성분, 이걸로는 금속 현미경은 모르죠. 이거는 저기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알 수 있죠. 얘는 셈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 틀렸네요. 그 다음에 금속 현미경 조직검사 과정으로 옳은 것은 맨 처음에 시험편을 채취하고 마운팅을 하였죠. 시험편 채취하고 마운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마를 하였죠. 연마를 하고 부식을 해서 말린 다음에 검사를 하였죠. 그러니까 1번이 되겠네. 이때 연마할 때는 조연마, 세연마, 뭐 폴리싱이라는 이런 단계를 거쳐. 이 폴리싱을 보고 이제 광택 연마 그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빛 대신 파장이 짧은 전자선을 이용하면 높은 배율의 상을 관찰할 수 있다. 짧은 전자선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현미경 기호로 오른 것은 투과 전자현미경은 템이라고 표현하죠. 템.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템이 맞죠. 템 이게. 그 다음에 주사 전자현미경은 셈입니다. 이 셈이 얘가 주사 전자현미경. 그래서 주사 전자현미경은 셈. 그 다음에 투과 전자현미경은 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현미경 조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안전 및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현미경은 정교하기 때문에 렌즈는 대시게이터에 넣어 보관한다. 맞습니다. 이 렌즈는 정교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 이런 그 대시게이터라는 장치 거기다가 넣어서 보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편 연마 작업 시에는 시편이 휘지 않도록 단단히 잡는다. 맞습니다. 시편이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 절단 시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으며 초고속으로 절단한다. 자, 이렇게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고 초고속으로 절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의 변형이 생겨요. 조직이 열 변형 생깁니다. 열 변화가 생겨요. 열 변화 발생이 돼요. 열 변화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냉각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절단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시험편 채취 시에는 절단 작업에 사용된 도구의 안전사항 점검 다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다는 거죠. 3번 반드시 시험편 절사할 때는 냉각수를 뿌리면서 하고 저속으로 절단한다. 이유는 조직의 열 변화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죠. 여기에 뭐 작업시 유의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편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이제 반드시 꽉 잡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현미경 운반할 때는 뭐 두 손으로 운반한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저배율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고배율로 관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초점 맞출 때는 우선 대물렌즈가 시려하고 가장 가깝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올리면서 초점을 맞춰야겠죠. 이때 이제 초점 맞추는 것도 보면 조동 나사가 있고 조동 초점 맞추는 게 있고 미동 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세하게 미동 나사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현미경 조작에 이제 무리한 힘을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렌즈는 전 보관할 때 대시게이트에 넣어서 보관한다. 그 다음에 10편 절단 시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해서, 아까 요 얘기죠. 조직에 열변화가 있는데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냉각수를 사용하거나, 시용이 아니네요. 사용입니다. 시용이 아니고 사용.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저속으로 절단한다. 또한 작업 공구의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작업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상입니다.